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시간보다 좀 앞당겨서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지금 곧바로 또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 측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는 저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은 삼척의 도계광산에서 일하셨고, 큰형님은 일찍이 태백 황제의 삶을 읽어서 큰형님의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황지의 태백에 살고 계십니다. 70년 분단의 비극이 150만 강원도민의 가슴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대치 상황과 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받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발전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림, 농업 등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산노동자의 헌신이 녹아든 석탄산업은 과거 우리 국가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폐광 때문에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재명은 이곳 강원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서서 글로벌 평화의 관광지로 또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경제와 강원 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가 남북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특구에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왕래와 교육의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개최를 앞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남북 평화의 상징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밀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및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7월에 정밀의료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또 액화수소산업 특구에 이은 세 번째 규제 자유특구 지정입니다. 강원도에 자리한 새 특구가 그린 디지털 정밀의료산업의 주요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구를 중심으로 강원도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서 바이오, 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 데이터 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해서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와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완수하겠습니다. 넷째, 풍력 바이오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는 석탄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일하셨던 삼척 도계광업소도 곧 폐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태백의 장성광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바람과 산림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태백의 에코잡시티 계획, 또 정선의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거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강원도에 새로운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를 확대해서 강원도민들께서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진국형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가 지닌 천혜 환경을 활용해서 해양, 산악, 내륙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과 산악 내수면에 다양한 레저 활동과 힐링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산업을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동해관광 공동특구와 연계해서 강원도를 종합적인 레저와 휴양을 위한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확충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하죠. 강릉과 제진 간의 동해 북부선 철도, 홍천 용문 간 철도, 그런 철도 노선과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또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 시대를 대비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원주 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또 영월 태백 삼척 고속도로, 속초 고성 간 동해고속도로, 춘천과 철원 간의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추가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원주에서 주요 현안인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월판교라고 하는데 월곡급 판교 간 동서 철도가 이제 광주까지 연결됐고 다시 여주 원주 철도 노선이 이제 시공 중인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공약해달라는 그런 우리 원주 시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하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불온 국가산단, 그다음 불온 IC, 요게 행정 절차상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권 공약, 다른 지방 공약도 마찬가지고 전국 차원의 공약도 다 마찬가지인데 좀 더 세부적인 현안들은 저희가 이제 경선 과정도 남아 있고 다시 또 본선 과정도 혹여 제가 되든 누가 되든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좀 구체화하고 또 세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공약이 강원도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계속 추가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과해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 강원도 미래 비전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기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내용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네. 원주 MBC의 권기만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원주 MBC의 네네. 권기만 기자라고 네.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정밀 의료기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벌써 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지가 3년 전이에요. 네. 2년차 사업이 지나고 재지정돼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심 사업이 사실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증 사업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의사의 반발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어원적으로 따지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모든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정책은 이해관계 조정이고, 새로운 정책, 개혁적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인 특히 이익을 얻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하죠. 이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수반합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치인들의 정치적 지지 또는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갈등이 많거나 반발이 많거나 이런 사안들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인데 기존의 이해관계 또는 기득권의 반발, 저항 때문에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반발이 큰 정책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국민이 원하는 일을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해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될 이런 이해관계 갈등에서 제가 국민들의 뜻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데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은 변하는 것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집단적인 판단 수준이나 정치의식이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체험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방역 성과를 낸 결정적인 이유도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동체의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들, 필요한 일들을 그냥 다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국민을 믿을 필요가 있고 정치인들에게, 소위 선출직 공무원에게 권력 또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해보라고 맡긴 게 아니죠. 해야 될 일인데 저항이 있다면 실력으로 관철하라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권한을 잘 행사해야 되겠죠. 나쁜 쪽에 행사하면 독재가 되겠지만 법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서 목표와 성취를 이뤄낸다면 그거는 추진력,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격 의료 문제도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의사 의료 직역의 이해관계에 크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기 평창 저기 오지에 그 할머니 사시는 무슨 보호시설이 있다. 거기에 어떤 필요한 최소한의 검진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의료적 위험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의료 특구 지정은 또 그런 규제를 좀 일부 풀어주자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의사 선생님들, 제가 본 개인적으로 많이 보이는 분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의료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크게 뭐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또 미래 의료 바이오 산업에 꼭 필요한 영역들 이런 거 다 양보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설득하면 가능하고 또 그 설득도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권한을 좀 이렇게 배경으로 가지고 협상하고 설득하면 전 상당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기자분. 예, 더 뉴스의 김재봉 기자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실 때 공약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데 다만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 출발해서 금방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5년이 흘렀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금강산 관광 금방 재개할 거라고 하셨는데 뭐 미국 제재, 유엔 제재 사실 포함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재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또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지 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감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옆집이 아이고 뭐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라고 했는데 또 그 더 옆집이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애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저쪽에서 어느 날은 아이고 아무 때나 뭐 우리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우리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통 통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또 대화하고 또 주변의 이해관계국들 또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두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근데 금강산 재개 문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조건 없이 열겠다라고 했을 때가 좀 기회였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또 바뀌었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가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진지한 대화, 또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일,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 간에 민족 공동체 간에 작은 소통 통로라도 열어놓아야 되고 지금 개성공단 서쪽에 개성공단도 닫혀버렸는데 관광 국제 제재 대상도 아니니까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정치, 군사, 외교적 또는 뭐 경제적 이익이고 또 꼭 이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장기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혈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시기나 뭐 세부적 방법을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건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강원일보 원선영 기자라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들을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재차 여쭙고 싶고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된 뭐 전략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북 정책과 차별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남북 관계 설정에 관해서. 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네. 아, 네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방이라서 미안합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니까요.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약을 쭉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설문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해야 될 일, 지역이 원하는 일,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 차이가 뭐냐? 똑같은 약속을 수십 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슬픈 거다. 누가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냐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길 사람 속 모른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간접적 방법이 있죠. 그가 과연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의 미래는 현재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진 그의 과거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력, 스펙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옛날에 돈 빌려줬더니 상가집 갈 때 부조금 내라 그랬더니 떼어먹는 친구 있고 그 꼭 갚는 친구 있는데 그 꼭 갚는 친구한테는 빌려주고 싶지만 전에도 수없이 떼먹은 친구한테는 주머니에 돈 있어도 없다고 그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게 공적 영역도 마찬가지다.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공약이 비슷한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공약을 하고 싶은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건 사실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정말 큰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왜 이때까지 안 했겠어요? 다 했겠지요. 다 하고도 남은 현안, 과제가 지금 이제 정치적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올라오는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도 저희는 그 가능성을 다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미 추진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도 무슨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상태로 최선의 것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또는 뭐 못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만들어질 이재명 정부는 대체 뭐 어떤 관계냐? 전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차별화하는 정부냐? 아니면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두 개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완전히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가치들은 다르겠죠. 근데 그 가치도 중요하니까 잘못된 건 좀 걷어내고 잘한 거는 좀 더 더하고 부족한 거는 채우고 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은 더하면 좀 새로운 더 나은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차별화냐 계승이냐 자꾸 흑이냐 백이냐 자꾸 양다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회색이라고 할 수는 없고 흑색도 백색도 아닌 더 아름다운 색 청출어람이다 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승계하되 더 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 통일 외교 정책 또 한반도 정책도 사실 또 마찬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저는 차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다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정책을 놓고 싸울 때 내 정책은 옳고 네 정책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정책이 좀 더 낫다. 당신의 정책도 맞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당신은 틀렸어. 나는 옳아. 그 정책은 나빠. 이 정책은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무슨 뭐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아니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용감하게 채택해서 저항과 반발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걸 제가 어제 제명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차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 정책은 저작권 등록이 안 돼요. 특허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써도 됩니다.
그건 모두가 관계된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남북 관계의 구체적 차이가 뭐가 있겠냐? 저도 지금보다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관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 내밀한 아주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의도한 만큼의 100% 성과는 못 냈다 할지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뭐 서해안에서 폭격이 발생해서 뭐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휴전선에서 총격이 발생하거나 뭐 그런 아주 극단적 위험 상황을 우리가 최소한 피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떤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어쨌든 상황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정책에서 일부러 차별화 할 생각도 없고 굳이 그렇게 차별화해야 될 것도 좀 발견하기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일보 기자님께서 남북의 정부 정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 계승 발전과 더불어 차별화보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실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자님. 우리 대변인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시간 때우기로 빨리 끝내고 갑시다. 질문하실까 하고. 네, 말씀하십시오. 강원 도민일보 이설아 기자입니다. 네. 지난달 그 강원 지역 기자 간담회 때 네. 지역 소외에 대한 해법으로 농민 수당을 제시하셨었어요. 네.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농업 관련돼서 네, 알겠습니다. 각 지역으로 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의 과제가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은 동전의 양면인데 자꾸 수도권으로 대책 없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사라지게 생겼고 도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정말 과밀을 넘어서서 이제 폭발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사실은 심각한데 1년에 18만 명이 늘어납니다. 경기도 인구가. 한 개 도시가 막 매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기반 시설, 교육 시설, 뭐 아니면 뭐 취업할 곳, 뭐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리는데 계속 부족해요. 또 늘리니까 또 더 와요. 신도시도 막 만들고. 저는 사실 신도시 만드는 걸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을 좀 심화시키고 특히 수도권 안에서도 말이에요. 본도심 옆에다 신도시를 만들면 본도심이 확 무너집니다.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 수도권도 문제, 지방도 문제,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그 지방 소멸의 가장 직접적 타격은 사실은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농업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안보 전략 산업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기후위기가 조금만 심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거고 아마 농산물 총량이 부족해져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거의. 그때 어떡할 거예요?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되고 농업 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공익 사업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일반적으로 보기에 생산성 떨어지고 비교 우위 떨어지는 그냥 해외에 사 먹으면 되는 그런 산업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는데 그건 정말로 매우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농업과 농촌 지역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제1의 방법이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기시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농업에 그 지출되는 온갖 가지 보조금, 지원금, 혜택 이런 걸 다 뭉치면 농민 1인당 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구당 보통 한 100만 원이 좀 1년으로 치면 천몇백만 원씩 되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 두 사람이면 100만 원. 세 사람이면 15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농민들은 혜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왜 못 느끼냐?
대농 중심의 지원 정책이라서 그렇습니다. 농업에 유류세를 할인해 주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농촌에 가면 유류세 없어요. 누가 쓰느냐? 그 텃밭 일구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쓰는 건 거의 없고 저기 벤츠 타고 지나가다가 기름 넣을 때만 농촌 주유소에 가서 넣는 사람들.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직불금도 마찬가지죠. 대농, 면적 단위로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뭐 무슨 농기구 살 때 돈 주죠. 물론 씨앗 살 때도 주고, 농약 살 때도 주고, 수확할 때도 주고, 소득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고, 뭐 다 세금이 다 없어요. 근데 혜택을 누가 보느냐? 아주 소수의 대농들만 보는 겁니다. 땅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조정만 해도 큰 추가의 재정 부담 없이 수십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공약하고 있는 것처럼 1인당 연간 초기 단계 연간 100만 원, 월 10만 원 가까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세 명이면 3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근데 농민 기본소득으로 그 재원 중에 일부를 50만 원은 못 하더라도 한 2, 30만 원만 조정해서 재정 부담 없이 한다고 하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한 3, 40만 원 되잖아, 그죠? 그 정도만 해도 가구당으로 하면 3명 치면은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이 되는데, 그걸 때 해당 지역 화폐로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하고,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엔 농촌이 도로 살아날 겁니다. 문제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죠. 정치는 두려워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새롭게 내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잘 가는 거는 그거는 행정이 하는 거죠.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왜 입법의 권한을 주겠어요? 왜 새 길을 내는 힘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두려워서 못 가는 길, 확인되지 않아서 또는 누군가 못 가게 막아서 못 가는 길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촌에서 예를 들어 전방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조그마한 가게 이런 거 하는 사람, 뭐 유치원 하는 사람, 어린이집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지급하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 지역이 급속도로 좀 복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의 차이죠. 저는 왜 이런 점들을 그렇게 반발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돈인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근데 경기도는 다 군 단위가 제일 좀, 그리고 서울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래도 제가 면 단위, 도심에서 먼 강원도 쪽, 충청북도 쪽에 붙어 있는 면 단위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면 단위를 하나 골라가지고 1인당 15만 원, 월 15만 원.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산다, 둘 데리고 부부가 살면 한 달에 60만 원이죠. 이거를 저희가 일단 5년, 그 후에 계속 연장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 하나를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엔 그리 이사 많이 올 거예요. 아니 뭐 부부가 살면 한 달에 30만 원 더 지급하고 거기다 노인연금에다가 뭐 이런 거 좀 더 하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편하게. 얼마나 그 한 개의 면이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인구도 늘고 또 새롭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경기도의 면 단위 하나를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구로 선정 중입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여기 언론인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기사도 이렇게 쓰는 거지만 정말 농촌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문제는 정말 이 나라의 그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역 균형 발전 또는 뭐 지방 배려 이러면 배려 문제였어요. 그냥 이거 안 됐으니까 좀 너들 좀 같이 좀 살자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피할 수 없는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